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영화 블로우업 해석 2부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달 온 프로펠러가 층고가 높은 부속 스튜디오 바닥에 놓인 것을 보고 제인이 자기라면 이 프로펠러를 천장에 펜처럼 매달아 놓겠다고 하자 토마스는 방의 한쪽 구석에 놓인 조각품 쪽으로 가면서 제인에게 자기는 이 프로펠러를 조각품처럼 놔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펠러는 혼자 떨어져서 비행기에도 천장에도 붙어있지 못하고 제기등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제인은 천장에 가로로 길게 난 볼을 만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직선을 깨지는 말아요. 그 말은 비스듬하게 기울여 세워두지 말고 천장에 수평으로 가로질러 가는 선과 수직이 되게 곧바로 세워두라는 말입니다. 수직으로 세운다는 것은 발기를 암시하고 이는 남성의 성기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한 동그란 접시의 곡선이 여성성을 상징한다면 제인이 강조한 직선은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토마스가 다루는 카메라는 렌즈는 원형이지만 그 밖의 본체는 네모난 직선이므로 카메라의 형태 또한 직선과 곡선, 네모와 원이라는 추상적인 패턴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요소가 결합된 형태인 것이며 이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 즉 성행위를 상징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줌인, 줌아웃 할 때 렌즈의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 또한 남성 성기의 특징을 암시하고 이 또한 확대의 의미와 통합니다. 토마스에게 카메라는 자신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성행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앞서 토마스가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확대하고 숲을 속에서 발견한 총도 남성의 성욕을 상징하고 카메라도 성욕을 상징하며 영어에서는 총으로 쏘는 것과 사진을 찍는 것을 모두 샷 혹은 슛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고로 토마스가 발견한 숲을 속에 총을 든 손은 사실은 숲을 속에서 연인을 찍고 있던 토마스의 카메라를 든 손의 심리적인 환각인 것입니다. 프로펠러를 배달 온 배달원과 토마스가 프로펠러를 옮길 때는 앞서 가게 여주인과 함께 옮길 때와는 달리 양쪽이 모두 남성입니다. 이는 토마스가 제인을 통해 남성으로서의 성기능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토마스에게 남성에 대한 욕망이 생기게 되기 시작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의 해석에 더 무게를 둡니다. 앞서 골동품 가게 여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남성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기도 하였고 지금 상황이 제인을 통해서 토마스가 남성성을 회복하려는 것이 프로펠러로 인해 방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달 온 남성의 외모나 행동이 매우 특이합니다. 체격이나 머리색과 스타일 및 외형이 모두 토마스와 비슷하고 두 사람이 프로펠러를 들고 와서 내려놓고 나아가는 동작도 마치 거울을 보듯이 비슷합니다. 특히 프로펠러를 내려놓을 때의 두 사람의 자세는 성행위 동작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토마스의 내면에서 토마스 자신의 의지와 분리되어 그로 하여금 남성을 향한 욕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자아분열된 심리로 상징되어 나타납니다. 자아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본인의 신체 반응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발기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마음속으로는 아직 자신이 남성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토마스와 비슷한 외모의 남성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토마스는 거리에서 우연히 제인을 발견하고 그 여성을 쫓아가다가 락밴드 야드버지 공연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혼자 서 있는 남성이 토마스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 종반부에서 파티장에서 마약을 피고 있던 남성도 토마스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미는 자아분열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토마스 혼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토마스가 집착하는 공원 사진 속의 장면들도 모두 그의 남성성 회복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토마스가 사진을 확대하고 빛을 조작해서 그 숲을 속에서 발견한 총을 든 손은 토마스의 내면에서 사라져가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성욕을 상징합니다.
여성에 대한 성욕이 사라져가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토마스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무의식에 잠재된 죽어가는 욕망을 일깨우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사진 속 숲풀 속에서 숨어있는 권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총으로 남성을 쏴서 남성이 죽었다는 쪽으로 본인이 사물을 확대하고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 것은 그 남성이 없어지면 자신이 제인을 차지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이미 제인에게 남성 연인이 있다는 것을 공원에서 확인한 상태이고, 자신이 남성성에 아직 자신도 없었던 토마스는 이러한 욕망을 꿈의 방어 기제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며, 그 결과물이 총을 든 손입니다. 총 또한 V자와 비슷한 모양이나 총알이 발사되는 것에서 남성의 성기와 성욕을 상징하기도 하고, 총으로 그 남성을 죽이면 자신이 제인을 차지할 기회가 생긴다는 욕망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을 직접 표현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범죄가 되기도 하므로 이런 식의 우회적인 상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토마스의 무의식은 자신이 성기는 무력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여성을 다른 남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 남성을 죽이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서 누가 죽는 꿈을 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많은 경우 그러한 꿈은 그 사람의 죽음을 예견해 주거나 그 사람이 미워서 죽이고 싶다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을 간접적으로 틀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령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여성이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다면, 이는 현실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해 아버지가 겪게 될 불편을 바라는 욕망이 우회적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물론 간혹 진짜 예지몽도 있을 수 있고 경우마다 다른 욕망의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욕망의 암시는 영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감독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남녀의 사진이 클로즈업된 장면으로 토마스가 다가와서 보면서 그 남성의 자리를 토마스가 대신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즉, 토마스의 이러한 해석은 무의식적인 꿈의 해석과 같은 일을 현실의 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토마스가 그 남성이 죽는다는 쪽으로 사진과 사건을 점점 확대 해석한 것은 그 남성이 죽으면 자신이 그 여성을 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그의 무의식 속에서 그의 남성성을 키워주려는 요인들이 만들어낸 착각이고, 그의 내면에 숨은 여성성과 싸우기 위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사진 속의 제인이 가리킨 곳에 숨어있던 총을 든 손을 발견한 것이므로, 이는 제인이라는 여성이 사실은 토마스의 무의식 속에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토마스 혼자 무의식 속에서 이 여성을 통해서라면 자신의 남성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은 비록 거짓이고 환상이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현실이 더 이상한 판타지이고 환상이 더 진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기능 장애 혹은 성 정체성 혼란의 상징은 부러진 전기 기타의 목으로도 나타납니다. 영화 후반부에 토마스는 우연히 길에서 지인을 보게 되고 그녀를 찾아 따라가다가 우연히 락그룹 야드버즈의 공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연 중에 기타리스트 제프 백이 뒤에 앰프에서 잡음이 나는 것에 신경이 거슬려 화를 내면서 기타를 부수고 기타의 목을 천중들에게 던집니다. 이 기타의 목을 잡으려고 청중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토마스가 이것을 잡아서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두 여인이 길을 막아서 잠시 길이 막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두 여성은 앞서 두 명의 여성 모델 지망생과 마찬가지로 토마스의 여성성을 키우려는 심리를 상징합니다. 사실 영화 초반부에 하얀 수녀복을 입은 두 명의 흑인 수녀가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타고난 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종교적인 거부감을 상징한 것입니다. 비록 부러지긴 했지만
기타의 목은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락 기타리스트들이 간혹 기타를 남성의 성기나 총과 같은 무기처럼 다루는 쇼를 보이는데, 기타의 형태도 긴 자루와 곡선으로 된 바디 부분이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간 프로펠러와 마찬가지로 바디에서 떨어져 나간 기타의 목은 남성의 성기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 혹은 거세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고로 처음엔 이것을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했던 토마스가 밖에 나와서는 이것이 결국 쓸모없는 자신의 성기능과 비슷한 것을 깨닫고 바닥에 바로 버립니다. 그 순간 그의 뒤로 비치는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델과 같은 마네킹들은 토마스의 마음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여성들의 이미지가 단지 마네킹처럼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때 거리의 사람들을 보면 특이한 것이 대부분 남녀가 쌍을 이루고 있거나 혹은 혼자인 사람은 나이가 좀 있으면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비는 오지 않아서 지금의 지팡이처럼 접혀 있지만 손에 들려있는 우산은 이들이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욕망의 비가 내리면 언제든지 우산을 펴서 쓸 수 있는 정상 기능을 하는 성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산도 없고 옆에 짝도 없이 다른 커플들 틈에 끼어든 한 남성이 토마스가 버린 기타 목을 주워서 바라보다가 다시 바닥에 버리는 것은 이 남성이 토마스와 같은 성 정체성 혼란의 상태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러진 기타의 목, 숲속에 희미한 권총을 잡은 손, 비행기에서 떨어진 프로펠러와 같은 것이 모두 토마스의 성 정체성의 갈등 상황과 해방의 욕구를 상징합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작가가 상징하고자 하는 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종종 몇 가지 상징물로 분산해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만으로는 관객이나 독자에게 상징 의미의 확신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표현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나가고 나서 사진을 인화해보고 토마스는 숲속에 숨어있는 총을 든 손을 발견하였는데, 갑자기 그에게 모델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전부터 졸라대던 여성 2명이 찾아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두 여성은 토마스의 내면에 내재한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프로펠러가 고환이라면 이 두 여성은 난소를 상징하고, 양쪽 발은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난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두 여성이 등장할 때 특히 여성들이 다리와 발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쪽 발을 신발과 양말까지 다 벗어 던지는 것은 토마스가 자신의 숨겨진 여성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 토마스가 자신이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촬영하기 전에 자신의 신발만 벗고 양말을 벗지 않으면서 양말까지 벗은 상태의 여성 모델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신발이 더러워서이기도 하지만 여성 모델들을 상대로 사진을 찍을 때에는 남성적인 리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토마스가 이 모델 지방생 여성들과 어울려 장난치면서는 자신의 양말까지 벗겨지는데, 이는 토마스의 여성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앞서 접시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토마스 자신의 의도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치우친 관점이 토마스의 의지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한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신체적으로 고환은 다리 위에 있고 발은 다리 아래에 있으므로 남성성이 제거되고 여성성이 드러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이미지로 상징됩니다. 이는 앞서 위는 남성, 여성은 아래라는 이미지가 이 영화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본 것과 같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을 찾아온 두 여성 모델 지방생들에게 갈아입을 옷을 골라보라고 시켜두고, 그중 금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현장에 갑자기 들어와서 마치 그 여성을 강간할 듯이 노려보면서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아마 이때 토마스의 심리는 앞서 제인에게 노력하다가 실패한 자신의 남성성 회복을 이 여성을 통해서 다시 살려보려는 심리였을 것입니다. 이에 여성은 두려움을 느끼고 몸을 가리고 피하다가 넘어지는데 커피를 타러 갔던 다른 여성이 들어옵니다. 금발 여성이 그 여성을 가리키면서 저 여자 몸매가 더 예뻐요 하면서 달아나다가 두 여성이 들러붙어서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에서 발랄한 분위기로 바뀌고 두 여성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서로의 옷 벗기기를 게임처럼 즐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마스도 그들 사이에 끼어서 세 사람이 서로 옷 벗기기 게임 같은 것을 하는데 분위기는 낮과와 달리 전혀 험악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 어린아이 셋이 뒹굴면서 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조용하게 바뀌면서 바닥에 상의를 벗고 허리띠만 풀려진 채로 누워있는 토마스의 양쪽에서 옷을 다 챙겨 입은 두 여성이 토마스의 양말을 신겨주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앞서 말했듯이 맨발은 토마스의 여성성이 발현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토마스가 이 여성들과 놀면서 양말까지 벗겨진 것은 그의 내면에 있던 여성성이 드러났다는 상징이고 이 여성들이 다시 양말을 신겨주는 것은 이들이 토마스의 여성성을 완전히 살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고 토마스가 완전히 남성성을 살려서 이들과 성행위를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성이 조금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양말이 신겨지는 순간 토마스가 자리에서 허리를 들고 일어서는데 이전에 바닥에 누워있던 자세들과 비교해서 보면 이는 남성의 성기가 발기하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양쪽의 여성이 고환에 해당하고 중앙의 토마스가 성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제인이 사진이었고 그는 그 사진 속에서 뭔가 다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두 여성을 빨리 집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이는 자신이 내면의 여성성을 몰아내고 제인을 통해 남성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여성들이 우리는 아직 사진을 안 찍었다고 말하니 토마스는 피곤하다고 하면서 그건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들이 성관계를 가졌고 토마스는 그 여성들을 데리고 놀다가 인형처럼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바지를 다 벗겼다가 입혀놓고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겼던 것인가 아니면 허리띠까지만 풀고 바지는 내리지도 않는 것인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번에도 토마스는 관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 두 여성 중 금발머리 여성은 동성애자라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처음에 골동품 가게 주인이 동성애로 유도하는 발언을 하면서 무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금발머리 여성이 토마스를 무서워하면서 피하다가 갈색머리 여성의 몸이 더 예쁘다면서 둘이 옷 벗기기 게임을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즐겁게 바뀐 것은 금발의 여성이 이 사건을 핑계로 자신이 동성애 감정을 느꼈던 갈색머리 여성의 옷을 벗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 영화에서 보라색 종이가 망가지는 것으로 상징되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옷 벗기기 놀이를 하면서 사진 촬영의 배경으로 쓰이는 보라색 커다란 종이를 뜯어내고 구겨서 엉망으로 만드는데 보라색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진 중성적인 색이고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뒤섞인 토마스의 심리 상태를 상징하며 이것을 뜯어내고 구기는 것은 그러한 양성적인 상태에서 혼란에 빠진 토마스로 하여금 여성성이라는 하나의 성으로 몰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보다 앞서 제인이 토마스의 집에서 이 보라색 종이 뒤에서 자신이 상의를 벗은 채 숨어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이러한 양성성이 뒤에 아직 남아있는 여성을 향한 토마스의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모델 지망생이 장난을 즐기기 시작하는 초반에 이 보라색 종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는데 그중 갈색머리 여성은 앞서 제인이 그랬듯이 보라색 종이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 금발의 여성은 보라색 종이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종이 뒤쪽 갈색머리 여성은 제인처럼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고 종이 밖의 금발 여성은 반대로 여성 동성애자라는 암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 지망생들과의 상황이 토마스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즉 토마스의 내면에 숨은 여성성과 동성애 성향을 상징하는 여성들이 처음에는 토마스의 내면에서 남성성을 담당하는 요소들과의 싸움에서 밀리다가 두 여성이 토마스 내부의 남성성과의 직접적인 싸움을 피하고 자신들과의 게임 같은 유혹이 덫을 놓았는데
거기에 토마스가 말려들게 되면서 마치 토마스 자신이 여성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고 그들과 놀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마스 내부에서 여성성을 일깨우려는 여성들이 상징하는 심리적 요소의 작전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토마스 내부에서 남성성이 갑자기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하는 맨발의 상태에서 여성성을 숨기는 것을 상징하는 양말을 신겨주는 두 여성의 분위기가 앞서와 달리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토마스에게서 사진 촬영은 자신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수단이자 성행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사진 촬영과 성행위의 유사성은 이 영화 초반에 토마스가 2층에서 모델 베르슈카를 촬영하는 장면에서 충분히 암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지망생 여성들이 나가면서 우리는 아직 사진을 안 찍었다는 말을 한 것은 우리는 아직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내포한 것이고, 토마스가 나는 지금 피곤하고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한 것은 사실 금발의 여성이 성행위를 하고 싶었던 것은 토마스가 아니라 바로 갈색머리 여성이므로 토마스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방어 기제를 사용한 꿈의 표현처럼 토마스 내부에서 돌려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모델 지망생 중 금발의 여성은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인 제인 벌킨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실제 이름이 제인이고 극중에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연기한 여성의 이름도 제인인 것은 앞서 야드버즈 밴드 이름처럼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의미는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짜 이름이 제인이고 다른 사람은 가짜 이름이 제인인데 사실 영화 속에서만 보면 바네사 레드그레이브의 진짜 이름이 제인이고 제인 버킨의 영화 속 실제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 각각 주인공 토마스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끌어올리는 대립적인 인물로 나타나며 이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는 영화의 주제와 잘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은 영화 속에서 가슴을 가린다는 것 외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여성이 모두 토마스와 싸우다가 그의 오른손을 깨문다는 것입니다. 제인은 공원에서 토마스의 카메라를 뺏으려다가 잘 안되니까 그의 손을 물었고, 금발의 제인 버키는 토마스가 자기를 노려보며 덮치자 저항하다가 그의 오른손을 물었습니다. 그 두 사람 다 손을 물고 나서 토마스에 의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는 남성성을 강요하는 심리나 여성성을 강요하는 심리나 모두 현재의 혼돈 상태인 토마스에게는 아직은 부담이 돼서 뿌리치고 싶은 심리들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편 오른손은 토마스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는 손으로, 이는 사진을 통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에게는 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신체 도구입니다. 토마스에게 카메라는 그의 내면을 바라보는 도구이기도 하므로 이 오른손을 장악하는 것은 그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오른손을 차지하려는 심리 요소들의 공격을 뿌리치는 것은 토마스가 어떤 거짓된 정보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프레임으로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모델 지망생 여성을 돌려보려고 나서 토마스는 방금 발견한 희미한 사진을 다시 보는데 그것은 바로 공원에서 두 연인이 있던 나무 아래 무언가 누워있는 물체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번에는 이 사진을 다시 사진기로 찍어서 그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보았는데 이미 여러 번 확대해서 이미지는 뭉개지고 무슨 추상화 그림과도 같은 모양으로 알아보기 힘들게 보이지만 토마스의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누워있는 사람의 시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날 밤 토마스는 홀로 그 공원의 나무 아래로 갔는데 그곳에서 실제로 나무 아래 두 눈을 뜨고 누워있는 남성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총에 맞아 죽은 시체가 피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매우 깔끔해 보이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시체라기보다는 다른 장면에서 나오는 여성 마네킹들과 같은 남성 마네킹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위로 비치는 이상하리만치 강한 조명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토마스의 환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는 사진기를 들고 오지 않아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고 갑자기 그의 귀에 누군가 나뭇가지를 밟고 걸어오는 듯한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일단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남성이 죽는다는 이미지는 이 남성의 죽음으로 인해 토마스가 제인을 차지할 수 있다는 남성성 회복의 상징으로 나타났었는데, 지금 죽은 채 누워있는 남성의 시체는 반대로 마치 토마스 내면에 숨어있는 남성성의 죽음과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인이 그를 떠났고 그녀의 연락처도 가짜였으므로 그녀를 다시 만나기 힘들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권총은 남성의 성기와 성욕을 상징하는데, 만일 토마스의 내면에 자리 잡은 것이 제인에 대한 욕망이었다면 그 욕망의 총알은 남성이 아닌 제인이 맞았어야 했는데, 지금 반대로 남성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토마스의 욕망이 그 남성에게로 향하면서 그의 내면의 남성성이 죽어버렸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어지는 장면에서 토마스가 공원을 떠나 다시 자신의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바닥에 놓여있는 프로펠러 앞에서 프로펠러를 발로 툭 치면서 서 있는데, 이 바닥에 누워있는 프로펠러를 지켜보는 장면이 앞서 토마스가 공원 바닥에 누워있는 남성을 바라보는 장면과 유사해서 감독이 이 프로펠러와 나무 아래 남성을 동일한 이미지로 보여주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토마스는 아마도 도움이 필요했는지 옆집에 사는 화가 친구 빌의 집에 찾아가는데, 하필 그때 빌은 파트리샤라는 여인과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파트리샤가 토마스와 눈이 마주칩니다. 토마스는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파트리샤의 표정이 애원하듯 변합니다. 그리고 빌 몰래 손짓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애원하는 표정으로 토마스를 바라봅니다. 마치 자기를 지켜봐달라는 듯이. 토마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지켜봐주니 여성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조금 황홀하게 변하다가 토마스가 다시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니 여성의 표정이 다시 슬퍼집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처음 돌렸을 때는 다소 지저분한 싱크대의 빵과 식재료들이 보였고, 두 번째로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을 때는 담배꽁초가 놓인 잿더리와 라디오가 있는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어디에 시선을 둘지 몰라 하던 토마스는 바닥을 바라보는데, 바닥의 카펫이나 타일의 무늬 혹은 빌의 그림 같아 보이는 다양한 색과 크기의 점들이 불규칙하게 흩뿌려진 모양이 보입니다. 이것은 영화에 간혹 나오는 빌이 그린 추상화와도 같아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 추상화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실마리를 잡아 점점 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빵이나 잿더리는 마치 화가가 그린 정물화처럼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물체라면, 바닥의 무늬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힘든 추상화 같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형태를 갖춘 사물들에서도 점차로 쪼개지고 분산되어 추상화적 형태로 변해가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즉, 음식에서 떨어져 나와 흩어진 음식 부스러기들, 그리고 기다란 담배에서 떨어져 나와 흩어진 담뱃재들은 형태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식품이나 담배 같은 실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형태를 규정짓기 어려운 분산된 형태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토마스의 시선이 향한 바닥의 점 무늬들은 싱크대나 테이블에서는 일부만 차지하고 있었던 알 수 없는 파편 같은 형태들이 전체를 다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토마스가 처음 바라본 싱크대의 공간은 여성성을 상징하고, 나중에 바라본 테이블의 공간은 남성성을 상징합니다. 지금 그의 친구인 화가 빌과 그의 여성인 파트리샤는 정물화가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있듯이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데, 토마스의 정체성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바닥에 알 수 없는 추상화 무늬와 같은 상태인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성성이 강한 빌에게도 비록 흩어진 담뱃재처럼 모호한 부분이 있고, 여성성이 강한 파트리샤에게도 비록 흩어진 음식 부스러기처럼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이들은 전체에서 무시해도 좋을 만한 정도인데, 토마스 자신은 전혀 그러한 분명한 형태를 가지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추상화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토마스는 자신의 친구인 빌이나 론에게서 자신에게 숨어있는 동성애적 욕망을 고백해보고 상담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받아준다면 함께 사랑을 하자고 요구할 욕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스가 밤에 공원에 가서 남성의 시체를 확인하고
그것이 자신이 남성성 상실이라는 무의식의 영감을 받은 뒤에 그는 같이 가서 그 시체를 확인해줄 사람을 찾는데 그가 처음으로 찾아간 것이 빌이고 그 다음으로 론을 찾아갑니다. 자신과 함께 남성성의 상실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하는 행위는 자신과 함께 동성애 시도를 해보자는 제안의 우회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남성성의 소실을 상징하는 토마스의 환각이었으므로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빌을 찾아간 곳에서 그가 본 것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빌이었으므로 그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어서 토마스는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파트리샤는 제인과 마찬가지로 토마스에게 남성성과 여성에 대한 욕망을 되찾아주려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다만 파트리샤가 그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토마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빌이 토마스에 이끌려 동성애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트리샤는 이러한 토마스의 성 정체성 고민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에게 빌과 사랑하면서 자신이 황홀해하는 표정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토마스가 차마 둘이 성관계 장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의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니 그 사이 도둑이 들어서 그의 사진들도 다 훔쳐가고 마지막으로 그가 인화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나무 아래의 시체라고 생각된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만 가구 틈새에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아까 친구의 집에서 본 파트리샤가 그의 스튜디오로 찾아옵니다. 토마스는 아까 파트리샤가 자신에게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궁금해서인지 그녀에게 혹시 빌에게서 떠나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파트리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파트리샤는 자신이 사랑하는 빌이 토마스처럼 동성애로 가는 것이 싫어서 토마스를 붙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는 파트리샤의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조금 전 본 시체뿐이므로 파트리샤에게 자신이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파트리샤가 화제를 전환하면서 이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듯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 토마스도 다시 그녀에 관한 주제를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녀는 주저하다가 다시 화제를 살인사건으로 돌리면서 그들이 왜 그 남자를 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토마스가 나도 물어보지 않았어 라고 말하자 파트리샤는 미소를 지으면서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갑니다. 대사의 흐름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결국엔 그들이 왜 남자를 쐈는지 생각해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파트리샤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도 감독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해석이 애매한 장면이지만 제가 해석한 숨어있는 상징들을 연결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선 토마스와 대화하는 파트리샤의 표정이 마치 무언가를 캐내려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마치 그녀가 이 살인사건에 대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토마스가 어디까지 이 사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러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사건이 누가 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녀는 마치 범인을 아는 것처럼 왜 그들이 그를 쐈을까요? 라고 하면서 범인을 그들이라고 지정해서 말합니다. 정상적인 대화라면 누가 왜 그 사람을 쐈을까요? 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상황이 사실은 토마스 내부의 심리적인 갈등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메타포의 조합이라고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남성을 죽이는 것은 토마스가 여성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 즉 남성성의 회복을 상징하고 그 살인사건이 경찰에 알려지면 범인들이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 범인들이 하려던 토마스의 남성성 회복이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그 사건의 증거인 사진을 도둑맞는 것은 토마스의 남성성이 회복되는 것에는 오히려 좋은 징조입니다. 이는 아마 자신이 받은 필름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제인이 사람을 시켜서 훔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제인이라는 상징의 목적은 토마스의 남성성 회복이므로 이 사진을 훔쳐서 경찰에 알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성이 살해당했다는 것은 토마스의 환각입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이것을 현실이라고 여기고
남성이 죽었다는 것을 자신의 남성성이 죽었다는 상징으로 오해하면 이는 남성성의 회복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성 회복의 상징인 제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진이 경찰에 알려져서도 안 되고 실제 죽지도 않은 남성을 토마스가 죽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본래 상징들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토마스처럼 원래 의도와는 반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앞서 무의식 속에서 두 개의 상반되는 요소들이 하나의 대상을 놓고 서로 거짓말을 테니스공처럼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어가는 장면처럼 남성이 죽었다는 하나의 상징도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제인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토마스의 남성성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상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므로 내면에 숨은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같은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토마스에게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마스는 남성의 시체를 남성성 소멸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로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은 파트리샤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냐고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토마스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파트리샤가 살인범을 그들이라고 지목한 것은 사진 속 여성과 총을 든 사람들이 함께 그 남성을 죽였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말이고 그 남성을 죽인 것은 토마스에게는 남성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실 파트리샤도 그들과 같은 편인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빌의 사랑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빌과 관계하는 자신이 황홀해하는 얼굴을 봐주고 그것을 보고 여성에 대한 욕망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토마스의 남성성을 살리기 위한 심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인과 파트리샤는 토마스의 내면 속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심리적 협력자로 상징됩니다. 그러나 남성의 시체는 토마스의 환각입니다. 만약 그들이 쏜 것이라면 그 시간까지 시체를 거기 그냥 두었을 리가 없죠. 본래 제인이 상징하는 심리가 의도한 계획은 숲풀 속에 총까지만 발견하게 해서 토마스를 유인하는 것이었지 실제 그 남성이 죽은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남성성의 상실을 연상시키려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상황이 파트리샤에게는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그 남성의 죽음이 토마스에게 오히려 남성성 소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는 토마스 내부의 남성성을 깨우려는 심리 요인들이 작전이 오히려 여성성을 깨우려는 심리 요인들에 의해 역으로 이용당하게 돼서 패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전개는 토마스 심리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투쟁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토마스가 그 남성의 시체에서 자신의 남성성 회복이 아니라 남성성 소멸이라는 이미지를 받았으므로 파트리샤는 표정이 매우 우울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것이고 그래서 파트리샤는 토마스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파트리샤가 토마스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인 왜 그들이 그를 쐈을까요? 라는 질문은 공원에서 남성의 죽음이 과연 남성성 회복의 상징인지 아니면 남성성 소멸의 상징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암시입니다. 실제로 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토마스의 믿음대로 제인과 그 협력자가 남성을 쏘았다면 그 의미는 남성성의 소멸이 아니라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사건의 범인이 제인과 그녀의 협력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은 토마스의 심리 속의 범인이 잡히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듯이 남성성 회복을 상징하는 작용들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것과 통하므로 파트리샤와 제인은 모두 똑같이 그 증거 사진이 없어져야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살인범이 아니기도 합니다. 살인범이 있다면 제인 쪽이 아니라 그에 상반되는 금발의 모델 지망생 쪽이 살인범인 것인데 억울하게 제인 쪽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고 이는 토마스에게는 아직 남성성이 있는데 모판으로 인해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듯 상징이나 알레고리적인 표현들은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와 정반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항상 있고 독자나 관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길이 열려있기도 하며 일부러 그러한 다양한 해석을 위한 장치들을 해놓고 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우업 같은 경우는 작가와 감독이 의도한 진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진실을 알기 어렵게 숨겨놓고 드문드문 힌트만 던져준 것인데 감독이나 작가는 죽을 때까지 그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무의식 심리가 작용하는 표현 방식의 하나가 그러한 상징과 알레고리이므로 토마스도 같은 상황을 놓고 여성에게 욕망을 느끼기도 하고 남성성의 상실을 느끼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보고 제 해석을 본 몇몇 분들은 저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요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도 같은 대상을 놓고 한쪽으로 해석했다가 나중엔 정반대로 해석했듯이 말이죠. 원래 현실이란 것이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말에 담긴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 속마음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영화는 단지 스토리나 설명이 아니라 영화의 형식 자체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리샤가 떠난 뒤 토마스는 파티장에서 마약에 취해 있는 그의 에이전트인 론에게 공원에 같이 가서 살인사건 현장을 사진 찍자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제안은 자신이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하자는 제안의 방어 기제를 활용한 표현입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당시만 해도 이러한 고민을 쉽게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였으므로 영화에서도 다른 행동과 단어로 상징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약에 취해 있던 론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사실 마약과는 상관없이 그는 동성애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가 함께 가서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론은 자신은 포토그래퍼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토마스의 대답은 I am입니다. 이는 나는 포토그래퍼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나는 동성애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토마스는 그 시체의 환각을 본 뒤로 스스로 자신이 여성성을 지닌 남성이라는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토마스는 론을 설득하다가 설득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론이 토마스에게 공원에서 무엇을 보았는데? 라고 묻는 말에 토마스는 다 포기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 봤어 라고 합니다. 공원에서 남성의 시체를 보았다는 것은 토마스에게는 남성성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론이 이것을 재차 물은 것은 너 진짜 동성애자인 것이 확실하냐고 물은 것이고 이에 토마스가 아무것도 못 봤다고 대답한 것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대답한 것에 해당합니다. 앞에서는 확신한 것처럼 I am 이라고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모호한 상태로 흔들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토마스는 자신의 무엇이 진실인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여성에게 반응하지 않는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이 진실인지, 제 기능은 못하지만 남아있는 성기가 보여주는 남성성이 진실인지, 결국 영화 블로우업에서 거짓과 진실은 자아가 분열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중에 무엇이 진짜 자신이고 무엇이 가짜 자신인가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핵심 소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비슷한 주제의 다른 소설과 영화에서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말 중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영화 블로우업에서는 자아가 분열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두 가지 목소리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 소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판토마임이라는 행위가 사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통해 남을 속이는 것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모든 진실과 거짓 구분의 시작은 자신이 내면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로 블로우업의 주제가 가장 심리적인 밑바닥부터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이 영화의 가장 멋진 장면인 판토마임 테니스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날 토마스는 혼자서 다시 그 나무 아래로 가보았는데 어젯밤에 보았던 시체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광대문장을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와 공도 없고 라켓도 없이 테니스를 치는 판토마임을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그들의 판토마임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테니스를 치는 마임을 하다가 갑자기 테니스 공이
토마스의 뒤로 넘어 날아가서 땅에 떨어진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마스에게 그 공을 집어서 자기들에게 던져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토마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하지도 않는 테니스 공을 집어서 실제 공을 던지듯이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그 후로 광대들이 다시 테니스를 치는데 이번에는 토마스의 귀에 테니스 공이 라켓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광대들의 판토마임은 영화 버닌과 소설 헛간을 태우다에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실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스스로의 뇌의 인식에 왜곡을 가해서 실제한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만 영화 블로우업에서는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특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마임 테니스 장면에서 테니스를 치는 두 사람은 한쪽은 남자이고 한쪽은 여자로 나옵니다. 이는 토마스의 잠재의식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이기기 위해 테니스 경기를 하는 것은 토마스의 내면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비록 공은 보이지 않으나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볼 때 안 보이는 것이고 그의 내면에 알레고리로 언어 소통이 되는 무의식 속에서는 공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을 놓고 여성 쪽으로 갔다가 그것이 다시 남성 쪽으로 가는 형식이 현실에서 드러난 것이 앞서 토마스가 제인 앞에서 거짓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임꾼들이 토마스에게 공을 집어서 던져달라고 한 것은 바로 현실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에 숨어서 존재하는 진실을 보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넓은 잔디밭 중앙에 서 있던 토마스조차도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집니다. 이는 단지 성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현실에서 생기는 모든 모순이나 갈등과 밖으로 드러나는 모든 현실적 요소들이 인간 내면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거짓이고 환상일 수 있다는 쪽으로 갑자기 작품의 소재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영화의 주제인 블로우업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성 정체성에서 세상 모든 문제로 확대가 되면서 그 문제를 담고 있는 사람은 추성화 그림에 흩어진 파편처럼 보이는 바닥의 잔디밭 풀들처럼 폭발해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토마스가 사라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큰 축소이지만 사실 그의 내면으로는 가장 크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사진 속 총을 잡은 손이나 사람의 시체처럼 보이는 영상은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 속하는 장면입니다. 토마스가 밤에 현장에 가서 본 시체 또한 넓게 보면 현실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뒤 정황을 정리해보면 공원의 시체는 토마스의 착시였을 것이고 수풀 속에 총을 든 손은 공원 뒤에 보이는 커다란 광고판의 글자가 마치 총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것이 무의식 중에 토마스의 뇌리에 들어와서 의미가 상징적으로 확대되면서 생긴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실제와 환영이 사실 모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모두가 옳으니까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중에 무엇이 진짜인지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상이 더 전곡을 찌르는 현실일 수도 있고 현실이 가장 이상한 환상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현실이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착각으로 무언가 환영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것에는 마약과 같은 약물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무의식이 그러한 착시나 꿈을 보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의식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진 속에서 총을 잡은 손을 보고 나무 아래 시체를 보고 만진 것은 비록 그의 착각일 수 있으나 이는 마약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의 한 요소가 토마스로 하여금 그렇게 보고 듣도록 시킨 것입니다. 그로 실제로 그것이 시체였고 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나를 그러한 착각으로 이끌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 나의 무의식 속 진실이 들어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환상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환상이 되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마초가 일으키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작용은 소설 헛간을 태우다와 영화 버닝에서도 나옵니다. 대마초가 일으키는 환각과 대마초를 통하지 않고 꿈이나 최면 혹은 착시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비록 과정이 다르고 인체에 미치는 중독의 결과도 다르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순간의 현상은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착각할 수도 있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장자도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속에서 자신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마약을 통하지 않고 중독의 부작용 없이도 그리고 정신병이 아닌 정상 상태에서도 사람이 보고 듣는 감각이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결국 현실이 환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상이냐를 추적하는 것보다는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소리도 중요한 심리적 표현의 하나로 나옵니다. 토마스가 사진을 찍은 조용한 공원에 갈 때마다 고요한 공원에서 바람에 나뭇잎들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화이트 노이즈처럼 들리고 간혹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와중에 간혹 그 여성이 말하는 소리가 작게 들리기도 하고 토마스의 옷이 나무에 스치는 소리, 카메라 셔터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백그라운드 잡음과도 같은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이러한 작은 소리들은 어느 정도 묻혀 들어가고 그 덕분에 토마스가 사진을 찍으면서 셔터가 딸깍거리는 소리도 처음엔 제인에게 걸리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역할은 이 소리가 마치 화이트 노이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화이트 노이즈는 안정감을 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작용도 합니다. 이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는 안정감과 동시에 약간의 균일한 긴장감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본래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기 직전 같은 약간의 으스스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의 소리인데 그것이 비슷한 강도로 계속 지속되면서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보다 깊은 내면의 심리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이는 이 공간이 바로 토마스 내면의 심리세계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바람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를 통한 공간의 심리적 구분은 영화 기생충에서도 나옵니다. 영화 초반부 기우가 처음 동익의 저택을 들어갈 때도 그런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영화 종반부에 기택이 동익의 집에서 도망 나갈 때도 그런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토마스가 이 공원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는 새소리도 많이 들렸는데 토마스가 이 연인들을 몰래 사진 찍기 시작할 때부터는 새소리는 아주 간혹 약하게 들립니다. 새소리가 사라지고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만 나는 상태가 토마스의 내면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토마스가 처음 이 공원에 들어설 때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공원에 버려진 휴지를 줍는 공원 직원 유니폼처럼 보이는 복장의 사람이 보이는데 여성 같기도 하고 남성 같기도 한 모습입니다. 이는 사실 현재 토마스의 내면 심리 상태를 반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길바닥에 휴지를 줍는 것은 토마스의 정신세계에서 필요 없는 기억과 정보들을 삭제하고 정리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원래 거짓말이 더 요란스럽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간단 명료한 법이며 때로는 진실은 침묵을 지키기도 합니다. 혹은 진실은 말은 하긴 하지만 요란스러운 거짓말들 속에 묻혀서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드문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바람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도 나뭇잎이라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움직임을 통해 그 존재를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의 존재를 대신 알려주는 나뭇잎들의 소리가 바로 우리 무의식이 사용하는 상징과 알레고리인 것이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조용히 관조하면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토마임을 하는 광대들이 차를 타고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달려올 때에는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도 묻혀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여전히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는 존재합니다.
다만 귀에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침묵을 하고 테니스를 치는 판토마임을 할 때에는 다시 고요 속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그들이 판토마임에 참여해서 있지도 않은 공을 던져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섞여서 있지도 않은 테니스 공이 있지도 않은 라켓에 맞아서 내는 소리까지 들리게 됩니다. 비록 테니스 공 치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보기엔 환각이고 환각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환각에 오히려 더 진실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전은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영화보다 더 긴 영어 해석 1부와 2부를 마치고 다음 내용은 3부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